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며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정치권의 이슈를 짚어본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자, 의원님 9월 25일에 최고위원 사퇴하시고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때 최고위원 사퇴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좀 바쁘게 달려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시간 보내셨습니까? 사퇴하고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됐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국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 3주 보냈고요. 지금은 이제 개혁입법,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직을 이제 사퇴하시고 나오셨는데 그 후임 자리를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결국에는 이제 호남 몫에 다른 의원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혹은 원외더라도 호남 몫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가 결국에는 충청권, 그러니까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이제 충청권 인사에다 친명계 인사여서 좀 의외였다, 혹은 이제 호남권의 목소리가 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사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저희 민주당 최고위원회 구성이 전원 100% 수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호남이 아니라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비수도권의 충청권 인사가 제 뒷자리를 채우게 돼서 그나마 그것은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또 호남을 대표하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전남 출신의 이계호 의원께서 또 상당히 당에서 중요한 자리인 정책위 의장 자리를 맡게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금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는 최고위원회가 됐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음. 자, 이제 총선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민주당에서 13명의 위원들을 선임을 했습니다. 자, 5개월 남았습니다, 총선이. 자, 이제 총선 기획단 구성이 됐는데 어떤 일을 좀 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번 너무 친명일색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인적 구성이랄지 이제 앞으로 맡게 될 업무의 권한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선거기획단은 모든 선거 관련 기구에서 가장 먼저 생깁니다. 총선 때, 대선 때, 지방선거 때. 그러다 보니까 총선기획단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총선기획단은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건지 기초적인 전략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또 후속으로 인재영입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또 그 관련된 또 비례대표 공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구를 어떤 식으로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곳입니다. 구성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이재명 중심의 구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통상의 이러한 기구는 기존의 당직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 근데 그 당직자들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당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면은 있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총선기획단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총선기획단은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고 맞습니다.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가장 시급한 전략, 가장 중요한 전략 어떤 것들을 좀 짜내야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총선 기획 때는 크게 세 가지 임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정한 경선 관리의 원칙과 방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통합과 단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공정한 경선 관리와 경선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선 룰, 또 공정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공천 혁신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와 다선 의원들의 솔선수범과 결단,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민생에 유능하고 또 도덕적이고 매력적인 인재들을 발굴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민생과 미래 비전의 아젠다를 우리가 선점하고 우위를 제공하는 이런 방안이 무엇냐 하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기획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그 총선 기획단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이제 이번에 그 총선 기획단이 이제 지난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공천룰 혁신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나누면서 현역 의원분들 사이에서 좀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혁신위가 그 당시에 내놨던 안이 현역 의원 중 하위 평가자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감산 범위도 20에서 40%로 차등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역 의원들한테는 기존의 룰보다는 좀 불리한 안을 그때 혁신위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현역 의원분들의 반발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평가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나중에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선은 해당 지역구의 당원들과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공당의 의무로서 공당이 정한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심도 깊게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것이 공천에 반영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공당이 해야 될 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냐 30%냐 기존에는 20%인데 마침 이 의제를 제가 그 최고위원을 그만두기 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상당 시간 논의를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분위기로는 하위 30%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대체로 최고위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20%든 30%든 간에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위 5%인 사람과 또 하위 15%에서 20%에 있는 구간에 있는 의원이 똑같은 정량적인 페널티를 받는다는 게 조금 맞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바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어떠한 뭐 특정한 세력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의 접근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에서 좀 그런 오히려 평가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선상에서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 이제 현역 의원분 이제 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경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와 관련해 가지고 또 중요한 게 인재의 영입일 겁니다. 뭐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는 것은 어느 공당이든 간에 선거를 앞두고 사활을 걸고 있는 항목일 텐데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런데 인재위원장을 본인이 직접 맡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책임지고 선거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민주당 안에 어떻게 보면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사실상 수면 아래에 지금 있긴 합니다만, 자, 이거 근데 당대표가 인재 영입까지 나서서 한다 그러면 친명의 색채가 더 진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불안, 또 이런 것 때문에 반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영입은 워낙에 중요합니다. 모든 선거에서 우리는 그런 게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상품을 유권자들한테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재 영입은 어느 당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인재 영입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앞전 총선 때도 당시 이해찬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함께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함께 맡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뭐 이렇게 좀 다른 오해의 시선을 한다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 영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능하고 도덕적이고 개혁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당이 추구하는 민생과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얼마나 좋은 인물들을 발굴해내느냐. 이러저러한 편견 없이 이것이 저희 당의 큰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총선 기획단 오늘 이제 발족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했으니까 이제 바로 다음으로 이제 당내 경선에 대한 입지자들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 심사도 있을 것이고 경선도 있을 것이고, 자 이제 뭐 의원님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네. 상황이고, 네. 또 지금 의원님이 계신 지역구에는 또 친명계로 잘 알려져 있는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 강의원 사무총장도 같은 지역구에 지금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또 자신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 또한 당의 평가, 그다음에 저희 당원들과 주민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제가 지난 초재선을 거치면서 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최고위원 이런 것을 거치면서 제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당 내에서 키워오고 있고 또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리더십으로 가기 위한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는 한정공대 설립, 또 5.18 관련된 법안을 상당 부분 완료하는 것. 그다음에 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또 분공항 이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호남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들을 해갈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또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당연한 거고요. 또 당원들과 유권자 입장에서도 많은 경쟁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사람이 선택되고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현재 흐르고 있는 경선 과정에서 이 친명과 비명이라고 하는 구도를 어떤 들고 나온 후보들이 전국에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저희 당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결과 단합을 첫 번째 스텝으로 기본으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당원과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후보가 나와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 후보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을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친명입니다. 저 후보는 비명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좋아할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 당의 총선 전략으로도 그렇고 친명과 비명의 구도로 경선을 갈라나가는 것은 아주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총선 앞두고 바로미터가 됐던 게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요. 이 보궐선거 결과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굉장히 큰 격차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총선 200선 압승론 이런 이야기까지도 좀 설익은 이야기지만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유통이 되고 이제 회자가 되니까 오만한 거 아니야, 이거 낙관론 경계해야 된다, 당 지도부도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자, 실제로 이런 역풍 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과 이런 분위기 살린다면 압승도 기대된다, 여러 가지 반응이 교차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작부터 이 문제를 당내에서 경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이런 분위기로 2-3주 지나면 강서 보궐선거 이전으로 복원될 것이다.
당내 지지율도. 저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 내부의 일부, 저는 특히 지도부 내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이긴다. 부자 몸조심이죠. 어. 저는 여전히 혁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간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낙관론은 저는 철저하게 틀린 정세 분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만 매달려서는 결코 우리는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냉혹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신뢰와 평가는 굉장히 야박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민주당도 예외일 수는 없고요. 단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편승하는 반사 이익으로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고 저는 오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인가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과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선점을 하고 또 그걸로 유권자를 설득하는 이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좀 전에 뭐 의원님이 민생과 미래 비전에 대한 아젠다를 좀 선점해 가자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전체적인 여야의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여당이 이슈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위 출범인데요. 여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파격적으로 이뇨한 박사를 이 혁신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혁신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정치 이슈에 대한 시선 자체가 국민의힘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전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는 대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당의 이번 지금 혁신위, 활동에 들어간 혁신위와 민주당의 지난 혁신위 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요한 혁신위의 한계는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하자 외부에서 혁신위원장을 데려온 것 아닙니까? 처방을 해다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현재 위기의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꿔라. 그다음에 그 오만함을 버리고 소통해라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번 강서 선거고요. 그런데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못하고 있고 저는 끝까지 한마디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진단과 처방은 할 수 없는 혁신이기 때문에 그 혁신의 한계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당의 혁신위와 비교했을 때 저는 솔직히 지금의 인요한 혁신위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당의 일부 당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저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 싸움 뭐 하는 것 아니거든요. 결국 그런 싸움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울 건 배워서 결국 총선에서 이기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인요한 혁신위가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대사면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진들, 윤핵관들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로 출마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출마 자체를 포기해라. 우리 혁신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강서 선거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아젠다를 뭔가 이슈를 선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교훈으로 삼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자 몸조심. 이대로 가면 이긴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전히 혁신해야 되고 또 간절하게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이제 이슈를 좀 선점해 가는 느낌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국민의힘이 갑자기 꺼내들었죠.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한다.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구상을 내놨는데요. 이거 뭐 사실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탐탁지 않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계 또 비판 아주 강하게 하셨는데요. 뭐 이 부분은 또 특히 관련해서 뭐
오선에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또 선임을 했는데 도시계획 전문가로 선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안들을 꺼내든 국민의힘의 속내는 무엇인지, 그리고 조경태 위원장이 이걸 맡아서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지 뭐 이야기를 좀 해 주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뭐 밤을 꼬박 새도 뭐 참 할 말이 남아 있을 만큼 온통 문제투성이입니다. 세상에 국가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정략적으로 제기하는 무책임한, 이렇게 정략적으로 또 졸속으로 제기하는 무책임한 여당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것, 이것은 1960년대 이래로, 박정희 정권 이래로 모든 정권이 지켜왔었던 금과 옥조 같은 원칙입니다. 예. 그것을 지방 균형 발전을 민주당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거고, 보수 정부는 소극적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보수 정부도 수도권 집중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지방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 문제가 되고 서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국민의힘이 내놓은, 그리고 용산이 묵인해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 전략은 결코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본인들의 선거에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의원을 선정을 했죠. 저는 그분이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말씀 처음 들었는데, 조경태 의원 지역구가 부산 아닙니까? 부산이 이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그때의 단체장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도적으로 주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정권이 바뀌고 소리 소문 없이 올스톱 됐습니다. 그때 부산의 지역구를 둔 조경태 의원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 위원장으로 맡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메가서울이 통하지 않고 역풍이 부니까 대구, 부산, 광주에서 거점으로 하겠다. 저는 그것도 또한 졸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졸속의 상징이 저는 또 조경태 위원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지금 또 뭐 정치판에 또 심상치 않은 이야기 하나를 더 꺼내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각 당들이 총선 준비에 들어가면서 이게 신당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항상 뭐 큰 선거 앞두고는 신당 이야기가 있어 왔죠. 뭐 제3지대 이야기니 뭐 많이 있어 왔는데요. 특히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여기에 대해 이제 군부를 좀 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급력이 어디까지 갈까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뭐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와 좀 사이가 멀어 보이는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을 함께 하자라는 이런 좀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런 이야기 뭐 혹시 들으신 적 없으신지, 의원님 또 생각 어떠신지? 네. 어 물론 이것을 우선은 좀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저는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양당을 제외한 많은 정당들이 출연할 것 같습니다. 혼란한 시대죠. 이 혼란한 시대의 가장 큰 원인은 저희 민주당을 포함해서 민주국민의힘 양당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여의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그리고 그 불신의 핵심은, 중심은 양당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중심으로, 민생을 중심으로 정치하기보다는 상대의 실패, 상대의 실수를 자양분 삼아서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무한정의 이러한 적대적 정치는 정말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는, 이 정치의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제3당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의 실수만을 기대지 말고, 그것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비전과 민생의 과제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 탈당할 가능성 매우 높고 당 만들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은 이준석 대표가 뭐 단독으로 만들 수는 없을 거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휘하에, 휘하에 있는, 뭐 예를 들자면 뭐 금태섭 전 의원,
또 저희 지역의 양양자 의원, 또 그다음에 뭐 일부 뭐 지금 정의당이 어떻게 좀 분화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분화되는 이런 분들을 좀, 그다음에 뭐 유승민 의원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하나의 정당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또 정의당의 또 다른 부류로 해서 뭐 녹색당 또 뭐 노동당 이렇게 해서 하나의 부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한두 명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 비명계든 누구든 간에 민주당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100%에 가깝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네. 낮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그래도 지역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국방위 소속이시죠? 얼마 전에 네, 국정감사도 마치셨고 공공항 특별법 만들어졌지만 지역민들 아직도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이게 진행되는 거야?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아직 많은 상황이거든요. 대구랑 좀 상황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또 대구랑은 뭐가 다른 겁니까? 대구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고요. 대구는 이미 어디로 움직이기로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참 앞서 나가 있죠. 군공항법이 통과돼서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군공항 이전이 가시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소 지지부진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 상황으로 본다면 그때는 지금과 같은 움직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평이 됐건 또 무한이 됐건 또 뭐 민간공항 문제와 패키지로 어떻게 됐건 이런 것들의 논의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효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남과 광주 간에 여러 이견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저는 조만간 좋은 결론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군공항 특별법 관련해서 또 어떻게 일들 진행되어 가는지 또 의원님께서 직접 또 챙겨주시는 모습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갑석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통령을 믿고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 당 위계질서가 깨지고 개판이 됐다는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4월 총선 공천 당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총선 인재 영입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슈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삿바 싸움이 팽팽한데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뭐가 그냥 팽팽 생기네요, 진짜로. 네.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면담했는데 네.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아주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뭐 듣보잡, 개판 막 원색적인 말들이 나왔는데 네. 보셨나요? 일단 네, 뭐 현장 생중계를 들었고요. 네. 원색적인 비난이라고 말씀주셨는데 그 언어의 사용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 음.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쟁력은 위트와 유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들을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좀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위트와 유머 대신 네. 다소 거친 언어들이 사용되면서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 믿고 뭐 초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내들이 뭐 설친다, 뭐 그 당의 위계질서도 깨지고 뭐 개판이 됐다, 뭐 이렇게 진짜로 원색적으로 하던데 네. 듣보잡이 설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승민 당시 의원이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당시 엄청난 당과 또 청와대의 분란들이 국민 앞에 여과 없이 보여졌던 적이 있죠. 웃음 속에서 뼈 때리는 말이 그 안에 녹아들도록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훨씬 더 국민들께 울림 있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들을 당과 지도부 또 국회에 있는 원내 의원들이 향해서 쏟아내게 된다면 언젠가 또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당의 어른이고 언론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품넓게 웃으면서 가서 네.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난날 부산에서 인요한 위원장 향이 영어로 응대했던 이준석 전 대표와 홍 시장이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만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말은 아주 거친데 별로 뭐 크게 아프진 않았다 뭐 그런 느낌이신 것 같네요. 네, 원래 그 뼈아픈 말들은 많은 대중들이 공감하는 가운데서 나오게 되거든요. 웃으면서도 충분하게 묵직하게 거기에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원색적인 비난들이 일단 앞서게 되면 국민들이 입으로 꺼내기조차 참 민망한 언어들만 결국 그 언저리에 남게 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 시장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제대로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홍 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와서 조리돌림을 했냐. 무슨 뭐 성상납 뭐 이런 거 뭐 주홍글 씨 낙인 찍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으로 뭐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 돌아간다면 배알도 없는 놈이다. 그러면서 뭐 거의 뭐 그냥 결별을 기정사실화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대표 편을 좀 과하게 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게 된다면 이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조금 나가도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홍 시장이 얘기했던 얘기가 온전하게 이준석 전 대표 편을 드는 얘기냐라고 하면 느닷없이 과거에 있었던 이 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수면 위로 올리고 싶지 않은 얘기가 아마 그 지난날 있었던 대전에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그 사건에 관한 진실이 명확하게 다 정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단 징계 문제를 다 인요한 위원장이 해제라고 넘어갔기 때문에 과거관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일단은 큰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금 과거로 회자시켜서 끌어내리게 된다면 이게 이준석 전 대표한테 도움을 주는 내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문제 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노원 나가면 100% 떨어진다. 그거 영악한 이준석이 모르겠냐. 뭐 이러면서 비례대표 정당 만들면은 뭐 10석 가까이는 할 텐데 그 뭐하러 그 당에 계속 기웃기웃대겠냐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던데 비례대표 나가면 10석 가까이 하나요? 어떤가요? 근데 나가서 100%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아닌가요? 근데 이미 노원은 나가야 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에서 당선이 어려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정치인으로 치부해버린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10석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도 홍준표 시장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요. 그 또한 당내 분열을 촉발시키는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뭐 이준석 전 대표 만나러 부산까지 북콘서트 찾아가기도 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오늘은 대구시장도 만나고 여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당내 평가나 분위기, 반응 같은 건 어떤가요? 당내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꽤 많이 내놓는 것 같고요.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평가는 여론조사가 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정말 바닥까지 갔던 국민의힘의 여론이 최근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갤럽 조사, 일요일에 있었던 RN서치 조사, 월요일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 뭐 등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꽤나 어느 정도 보궐선거 직전 수준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우상향 추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혁신위가 대대적인 역할하는 모습들이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 TV를 틀어서 정치 뉴스를 보시면 아마 민주당 뉴스와 이재명 대표의 뉴스 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 게 오늘 저희도 얘기 나누는 모든 일들이 인요한으로 시작해서 인요한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적 활동과 결과물들이 국민께 이 당이 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진정성을 일단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찾아갔을 때 그 환자 발언이 나왔었잖아요. 뭐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아픈 사람이 부산에 있는데 뭐 끝까지 자기가 뭐 좀 보살피겠다 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환자는 국힘이다. 그 대통령이 고치셔야 된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주 여기 여의도 초대석 나와서 환자가 뭐 누구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권의 때 아닌 환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독감 환자들이 많고요.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 만나니까 감기에 좀 걸린 것 같아요. 목소리 좀 많이 쉰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휴식이 필요하고도 할 텐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아픈 사람, 환자 취급하게 되는 정치는
이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언어 문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전 대표가 지난날 안철수 의원이 이 전 대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명도 받고 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전 대표의 답변이 아픈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자를 연상하게 되는 이 모든 발언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내용들이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전 대표를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이런 환자, 아픈 사람 등에 대한 표현을 하면 할수록 네. 정치적인 본인의 공간들이 좁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금 드리고 싶고요. 조만간 많은 문제들이 정상화되고 또 국민께 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 길목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했는데 뭐 아픈 사람 발언을 이준석 대표가 해갖고 뭐 네. 논란이 됐다는 말씀인데 이거 환자 발언 관련해서 이게 뭐 재밌는 뉴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제 화요일인 것 같은데 여의도 뭐 복국집에서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이랑 점심을 먹은 모양인데 이 환자 발언이 나오니까는 이거 미국 같으면 이거는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다. 뭐 만약에 미국 정치인이 한국 교포 2세한테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그 바로 옆방에서 이준석 전 대표도 기자들이랑 또 밥을 먹고 있었던 모양인데 네. 이 저 안철수 의원을 안철수 씨로 지칭을 하면서 뭐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조용히 좀 하세요. 뭐 이렇게 고함을 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또 네.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내가 틀린 말 하냐. 그러니까 다 이준석 싫어하는 거 아니냐. 저 소리치는 거 봐라. 뭐 이러면서 벽을 사이에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중진들이신데. 오랜 구원이 있죠. 과거 이제 노원병에서 같이 선거를 네. 마주했던 적도 있고 그 이후로도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정치적인 구원들이 있는 거 뭐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라 봅니다.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은 한때 정당에 몸을 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새정치에 기대감을 가졌던 유력한 대권 주자였고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30대 당시 제1야당의 대표 출연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을 한번 술렁이게 만들었던 국민적 주목을 끌어내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복집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네. 우리가 알던 그 정치인들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치한 논쟁이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뇨한 위원장에 대한 영어 태도 논란 때문에 네. 한번 좀 코너에 몰린 적이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를 대상으로 안철수 씨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되는 건 이 전 대표의 이른바 정치적 태도 논란이 계속 구설수에 빠져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좀 조속하게 이 전 대표가 바로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원래 국민들이 처음 가졌던 그 기대감의 초심 이거를 돌아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그분들의 변신,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나름 업적도 일궈냈고 국민의힘에서 중추라면 중추인데 그 유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왜 이렇게 유치하게들 서로 그러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 그 두 분들의 마음까지 들어가 본 건 아닌데요. 과거에 있었던 정치적 구원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철수 의원을 조롱하듯이 메시지를 올리니까 이게 맞대응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한 방 매겼다라는 식으로 이 통쾌함, 재미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유력한 정치인들의 이 논쟁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비판을 정말 많이들 주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뭐 더 말하지 않아도 두 분이 현재 상황이 어떤 정도로 평가받는지는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쯤 되면 할 만큼 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제는 뒤로 좀 한 걸음씩 물러날 때라는 점도 다시 한번 예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년 4월 총선 당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조정식 뭐 친명이라고 불리는데 친명 사무총장한테 총선 기획단장 맡기고 본인이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고 뭐 한마디로 이재명 체제, 이재명 얼굴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밝힌 건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경선 당시 했던 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로소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주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수박 당도까지 감별하면서 비난들을 쏟아내는 지지층들이 있고 네. 또 이재명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집권당의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한테 외상값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모습들이 여전히 민주당 내에 있죠.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는 이미 민주당 내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총선의 인재영입위원장은 새로운 사람들을 모셔오는 역할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다른 결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 인재영입위원장 아래에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있는 사람들의 다른 목소리도 용인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니까요. 명칭은 인재영입위원장이 아니라 영입을 빼고 그냥 인재위원장이라고 네. 하는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당 외부에서 뭐 모셔왔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 당 내부나 워딩을 보면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좀 아는 분들을 모시겠다는 걸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비명계 뭐 이른바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뭐 이탈을 하거나 뭐 이준석 신당이나 뭐 이렇게 제3지대 신당으로 가거나 이런 게 조금 어떻게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내에서도 지금까지는 관망의 자세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를 도왔던 측근 원외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네. 친명계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거리 곳곳에 나가 보면 비명계 의원이라고 하는 지역구에 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들을 홍보하면서 총선에 도전하고 있는 원외 인사들, 친명계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아서 외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당내에 있는 새로운 자원들을 발굴하겠다는 건 결국 친명계 인사들에게 더 힘을 실어줘서 기존에 있었던 비명계 인사들이 뒤로 물러나게 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겠죠. 네. 말은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이 공천 시스템을 가져놨다 그래서 경선을 붙일 수 있는데요.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대거 참여해서 네. 이재명 대표의 힘을 싣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게 된다면 경선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네. 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축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비명계 이탈 이런 것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이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연결되는 뭐 제3지대 신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뭐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어쨌든 내년 총선은 뭐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정권 심판론 뭐 윤 대통령 심판론으로 가져가려고 할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는 지면은 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거꾸로 보면은 그만큼 자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곤혹 속에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지난날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서 당의 대표가 돼서 실권을 장악하지 않았더라면 네. 이재명 대표를 이런 온갖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막아세우면서 당의 간판으로 총선까지 치르는 일이 과연 가능했겠을까?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선거가 지게 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할 수 있는 정치적 방패는 다 사라지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 어차피 2판 4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든든하고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틀을 짜서 움직이겠다라고 배수의 진을 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완전히 불살라 버린 건데 네. 그러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을 호위, 옹위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공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공천 파동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그런 유혹에 쌓이기가 쉽겠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충격적인 정치적 상황을 겪었을 게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네. 사건을 겪으면서 민주당 내의 한 식구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는 건 이 구속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 본인 입장에서는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서더라도 그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재판 리스크로 살아있는데 또 다른 건을 갖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법정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든든하게 감싸줄 수 있는 울타리를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보여줬던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본인 중심으로 단단한 결속력을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긴 한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선에 나오겠다는 걸로 다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제 1심 재판 결과만이 나왔을 뿐 네. 2심과 대법의 판단이 남아 있고 정치에 출마할 수 있는 정치적 참정권의 자유는 뭐 누구에게나 다 네. 주어진 자유고 권한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국회에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2심, 3심에서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고민해 보면 딱 단 한 사람, 본인 말고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 어떠한 플러스 요인도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속화시키고 사법적인 법치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로 비춰질 수도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원한다면 뭐 당도 만들고 출마도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조 전 장관 개인에게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로운 일이 아닐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결행하게 된다면 가장 곤혹스럽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민주당이겠죠. 민주당 내에 있는 인사들에게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과 짐을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국 나오면 땡큐, 뭐 조나땡, 추나땡, 요새는 송영길 전 대표까지 해서 뭐 네. 송나땡 이렇게 했는데 나오면은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게 있죠. 조 전 장관을 비롯한 강성 이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출마하게 된다면 또 그분들에 맞서서 강력한 정치적 이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민생이 어렵다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저출산을 비롯한 기후 위기부터 국가적 위기 아젠다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새로운 시대 과제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분들이 나오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다시 맞대결하게 되는 극단적인 대결 정치가 다시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좀 끊어내자고 하는 게 국민들께서 바라는 시대 정신일 텐데 자꾸 퇴행하는 모습들을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득이 되더라도 한국 사회가 퇴보하는 거는 못 보겠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